반갑습니다. 폴리뉴스 폴리피플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연다. 이 특집 시리즈 속에서 전문가들과 그리고 정치권에 이렇게 대단하신 분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강재 전 국회의원님을 모셨습니다. 모두가 잘 알다시피 이 한창 어려운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한국 정치 개혁을 이끌었고 본인도 강원도지사 삼선 국회의원을 지내셨고 그래서 아마 새로운 대한민국에 큰 역할을 하리라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강재 전 의원한테 현재 상황과 또 정치를 그동안 쭉 이렇게 보고 겪고 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정치 어디로 가야 되나를 여쭙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이 윤 대통령 탄핵소 최종 변론을 들으셨죠? 네, 봤습니다. 어땠습니까? 좀 참담했는데 네. 윤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 너무 없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 어제는 사과부터 했어야 됐다. 국민들한테 사과. 네. 죄송하게 됐다. 두 번째로는 국무총리나 그 장관들한테 그분들한테 장관들한테 참 미안하고 저분들에게 큰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사과. 장군들도 마찬가지고. 네. 또 하나는 헌재의 결과에 승복하겠다. 라고 하는 사과와 승복. 이런 메시지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정반대로 오히려 대통령 시절에 있었을 때 해야 될 개헌하고 임기 단축하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돌아가면 하겠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현실 인식이 참 차이가 크구나. 아쉽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네. 판결 예상은 우리 의원님도 거의 이전처럼 8대 0 이렇게 예상을 하십니까? 저는 합리적인 생각을 하면 8대 0이 되는 게 맞는데 네. 왜냐하면은 헌법상 권리에서 계엄을 할 수 있는 권리는 있거든요. 근데 계엄 그렇죠. 요건을 못 갖춘 거 가장 결정적으로는 국회군을 동원해 가지고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끌어내려고 했던 건 명백한 불법이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볼 때 상식적으로는 8대 0이 돼야 되는데 저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럼 그래도 6대 2라도 파면될 가능성은 높다. 저는 탄핵은 인용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전 세계의 모든 방송에서 중계가 됐고 또 미국의 국무부에서도 공식적으로 한국의 탄핵이 인용됐을 때도 민주주의의 절차에 의한 승리라고도 얘기했고 전 세계가 인정하기 때문에 결국은 저는 탄핵은 인용될 거라고 봅니다. 다만 헌법재판관의 구성 자체가 각 당이 추천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8대 0이 아닐 수도 있겠다. 그렇게 되면 아마 탄핵을 인용하는 날짜도 나는 소수 의견이기 때문에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77페이지짜리를 읽었잖아요. 예. 그러면 이 판결문을 쓰는데 내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저는 있어 보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전 세계가 지켜봤고 국민의 70%가 불법 계엄에 반대하기 때문에 저는 탄핵은 인용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준석 방통위원장의 탄핵에서 4대 4 돼가지고 기각이 됐어요. 이게 그래서 성향은 그때 다 넣은 거 아니냐 헌법재판관에. 그렇지만 성향하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고 한국 민주주의 운명이 걸린 탄핵 선고다 보니까 재판관들도 상당히 그 흐름과 따라갈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진석 위원장은 근본적인 사안 자체가 다르기도 하고 예. 그리고 이게 명백한 것은 이 불법 계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만 아는 게 아니잖아. 그리고 비밀리에 일어난 일도 아니고 전 세계가 지켜본 이런 상황에서 저는 피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헌법재판관들께서 정치적 견해가 달리 하더라도 여기서의 또 한 번 분열을 일어나는 것보다는 아예 저는 8대 0으로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는 것이 국가의 분열을 줄이는 거다. 이제 한국 정치는
정치 지도자들이 사고를 쳐서 나라를 망쳐놓으면 국민들이 구하고 또 정치인들이 망쳐놓으면 또 국민들이 구하는 이 질곡의 시대를 이제 끝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과거 보면은 임진왜란 때 결국 임금 도망가면은 또 의회형을 일으키고 3.1 운동 때도 보면은 나라를 잃고 나면은 또 3.1 운동 일으키고 그다음에 4.19, 87년 6월 항쟁, 촛불 이제 국민들 너무 피곤하거든요. IMF가 왔을 때는 우리가 금모기 운동으로 또 나라를 일으키고 이제 정치인들이 사고 치면 국민들이 나라를 구하는 이제 이런 시대를 이제 끝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면에서 헌법재판관이나 이런 분들이 국가가 분열된 땅 위에는 집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더 분명한 국민이 하나로 모을 수 있는 판결이 일어나길 희망합니다. 예, 뭐 3.1절도 있으니까 지금 안중근 의사 영화도 나왔죠. 그래서 그때 보면은 이제 이토 히로부미에 대해서 많은 새로운 조명이 있는데 이토 히로부미가 명치 유신도 이끌고 일본 그 건대화도 이끌고 대단했지 않습니까? 근데 대동아 그 자기의 구상에서 자기가 미처 이 생각 못한 게 한국의 어병이었다 그러더라고. 이 어병의 이게 거센 저항은 생각을 못했다 그러더라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 한국 민중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죠. 전 세계 역사에서 이렇게 그 나라를 잃었을 때 의병이 임진왜란 때도 일어나고 3.1 운동 때도 그 몇십 년 동안 무장투쟁을 전개하잖아요. 그리고 1919년 3월 1일 날 전 국민들이 이게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는 이런 운동을 일으키는 나라는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 국민들이 저는 평등의식과 자의식이 굉장히 높은 나라다. 이 중국 주변에 있는 나라 중에 중국의 식민지가 안 된 나라가 결국 베트남하고 한국 두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민이 갖고 있는 이 열망과 의지가 강한 나라죠. 그러니까 보면은 전 세계 노동 시간이 가장 길면서도 노는 시간도 가장 긴 나라가 대한민국이거든요. 에너지가 많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 나가면은 우리가 뉴욕이나 LA 가보면은 다 한국 사람들 모여 살잖아요. 근데 모여 사는데 동업을 별로 안 해요. 중국 사람들은 모여 사는데 동업을 하죠. 유태인도 모여 사는데 동업을 하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모여 사는데 동업을 안 해요. 근데 위기가 오면 어마어마하게 강한 거죠. 그러니까 자유의지나 이런 평등의식은 굉장히 높은 건데 또 한편으로 위기가 오면은 이 단합된 힘은 전 세계를 찾아볼 수 없는 강인한 민족이다. 이제 근데 국민들 그만 괴롭혀야 된다. 정치인들이. 근데 이번 비상계엄과 이 내란 부분에서는 좀 특이했던 게 선관위에 대한 침탈이었어요. 그래서 어제 조갑재 대표를 인터뷰를 해보니까 보수에서 이 부정선거 이 부분을 넘어서지 못하면은 보수 미래가 없다라고 단언하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게 지금 이제 30% 정도가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을 갖고 있다. 국힘 지지층은 50% 이상의 의혹을 갖고 있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대법 판결과 온갖 판결에서도 나타났는데 그래서 이거는 자기는 하나의 전염병이고 사교화돼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부정선거 이게 그냥 놔둬서 치부해서는 안 될 일 같은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번에 그 우리가 불가침, 신성 불가침하다고 여긴 부분이 이번에 결국 침탈당한 건데 국회라는 거. 그렇잖아요. 두 번째로는 선관위라고 하는 건. 선관위는 민주주의 꽃이잖아요. 선거라고 하는 거는. 근데 우리가 한번 전 국민들에게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주셔야 될 것이 사실 선거 때 보면은 지난 선거 때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계속 강조했던 것이 윤석열 대통령 후보였거든요. 그 선관위 체제로 대통령이 당선된 거고 그 위에 지방선거에 압승을 했잖아요. 또 그 제도로. 그렇죠. 그리고 여당이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선관위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검찰 수사가 안 되기 때문에 압수수색이 불가피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150회나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그런데 선관위를 결국은 쳐들어갔던 거는 명태균과 관련된 무슨 그 여론조사가 있든지 아니면은 그러한 유튜브를 잘못 믿어서 결국은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명분을 찾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저는 거대한 착각. 해보시면 대한민국이 지금 전자투표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기표로 전부 수기표하고 100장 묶으면 또 도장 찍고 선관위 위원장 판사잖아요. 그분한테 또 도장 찍고 이래서 발표하는 건데 대부분 개표 종사 요원들이 공직자가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좀 과도한 거다. 그래서 이게
선거 부정을 얘기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국민을 부정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런 논리를 계속 피면 저는 보수는 없다. 더 이상 대한민국의 국민의힘은 보수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앞에 제가 설명을 하셨지만 본인 이지은 의원께서는 본인이 그 민주화 세대의 그 주체였고 그리고 정치 개혁을 줄기차게 해왔던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했던 아주 최측근이었죠. 이 동지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였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본인이 국민들이 정치권을 계속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마지막 세대가 되고 싶다 했는데 그 이후로 지금 연장되고 있어요. 이게 뭐 연장될 뿐더러 오히려 더 진영 대결을 통한 이런 정치의 여러 가지 모순과 문제점은 나라 전체를 갖다가 현재 이 붙잡고 있다, 가로막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될 정도인데 앞이 안 보인다고 합니다. 국민들이 내일이 희망이 있으면은 또 오늘 또 힘 있게 나갈 건데 정치 개혁은 내일이 희망이 없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이번 이걸 갖다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현재까지 우리 정치사에서 이 시점을 총평을 한번 해주신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과거와의 결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결별요. 산업화 세력의 영광 이것과의 결별이 필요하고 민주화 세력과의 성과 이거의 결별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경제 지금 전 세계 현장은 경제 위기가 정치 위기를 낳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결국은 불안한 사회가 오는 거고 여기에 불량한 정치인과 SNS가 만나가지고 결국은 분열 사회를 만들면서 정치 위기를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어제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경제가 혁신하지 못하고 10년 동안 뒷걸음질 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경제 위기를 낳게 되는 현실은 결국은 정치 위기를 불러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경제 위기가 왜 생긴가 보면은 미국 경제는 우리가 2007년도를 기준으로 보면 한국의 코스피하고 우리가 나스닥이 지수가 거의 같았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지금 대한민국 그 주식 시가는 거의 지수는 2100, 2300 정도인데 저기 지금 나스닥은 거의 뭐 2만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뭐냐면 미국하고 한국하고 비슷했는데 미국은 혁신 경제가 일어난 거죠. 단적으로 보게 되면 미국의 20대 시가총액 상위를 보게 되면 엔비디아, 페이스북, 우리가 뭐 애플 전혀 우리가 새로운 기업들이 등장한 거고 한국은 네이버, 카카오, 셀트리온 이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혁신이 안 일어나니까 젊은 좋은 일자리가 안 나오는 거고 이러니까 20, 30대는 이 세대가 낡은 세력이다라고 보는 거고 경제 성장이 없다고 보니까 연세 드신 분은 정년은 됐는데 먹고 살 게 없잖아요. 자식 공부시키고 그리고 시집장 갈 때 조금씩 보태놓으니까 지금 여유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분열될 수 있는 소지를 갖고 있는 거고 여기에 정치인들이 가세해서 이거 너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거대한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결국은 경제성장과 새로운 혁신 그리고 어려운 이웃에 대한 생산력 복지라는 이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짜지 않으면 저는 이 정치 위기는 계속된다. 왜냐하면 중산층이 튼튼하고 먹고 살 게 충분하고 내일이 기대되면 그런 분열 사회는 오지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그 우리 홍기빈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장이 금방 말씀처럼 제가 물어봤어요. 이 젊은 층의 그 거구화 현상 어떻게 보시느냐? 일시적인 현상이냐 뭐냐? 물어보니까 금방 똑같은 진단을 하시면서 그게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 경제가 혁신되고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양극화, 불평등 지금 제반적인 어떤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이분들은 이 나라에서 이 사회에서 자기들은 버렸다 생각이 때문에 이 현상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20, 30대가 볼 때는 좋은 일자리가 있고 뭔가 미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국 경제가 미래가 없다는 주식시장은 미래를 보는 창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젊은이들이 어디 가 있냐? 미국 주식을 사는데 지금 가 있는 거잖아요. 250조가 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 볼 때는 위기라고 보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가 2030에 대해서 정말 미안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코인 문제였어요. 당시 미국의 트럼프 후보도 코인은 사기라고 그랬어요. 미국도 한국도 입장이 같았어요. 근데 그때 보면은 많은 젊은이들이 이랬거든요. 집값이 너무 오르니까 집 사기도 어렵고 주식 사기도 돈이 마땅치 않고 코인을 할까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 했어요. 코인 그거는 사기고 뭐 온갖 범죄자 취급을 했거든요. 근데 이 젊은이들은 우리 아들만 보더라도 이 사이버 머니나 이런 게 익숙해져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게임 아이템. 예. 너 엑스칼리버 이런 거를 돈 주고 산다고? 이렇게 하지만 젊은이들은 익숙한 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코스닥에 거래되는 양보다 결국 코인 거래량이 많은. 근데 지금도 이 정부와 정치권은 눈을 감고 있죠. 눈을 감고 있으면 뭐라고 하냐면 돈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시장을 투명하고 보호해야 될 건 한 개도 안 하고 저기를 마치 사기 범죄 집단처럼 하다가 지금 와가지고 세금 갚겠다라고 하니까 젊은이들이 볼 때는 너무 낡았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능력도 없고 시대를 보는 눈도 없다. 타다를 볼 때 젊은이들이 야 이거 좀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택시 기사분들을 보호하는 건 보호하는 거고 미래 산업은 미래 산업에 대한 그런 걸 열어줘야 젊은이한테 기회가 올 텐데.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능력이 없다고 보는 거 하나는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라고 저는 여의도 정치권을 보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살기가 힘든 거죠. 왜냐하면 일자리가 없고 집이 없으니까.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도 일자리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젊은 세대가 우리가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고 이 세대들에게 희망을 안 가지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으니까 좀 절실하게 생각하고 좀 다가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연대할 수 있는 새로운 비전과 정책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해야 되는 거죠. 사람은 똑같은 옛날 사람들 데리고 우리가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그게 믿어주지가 않을 그 거예요. 새로운 사람들이 있나요? 있죠. 이번에 우리가 개헌 반대했던 젊은이들을 봤잖아요. 예. 사실 우리가 많은 젊은이들에 대해서 너무 유약한 거 아닐까 뭐 이런 비판이 있어요. 이번에 볼 때 젊은이들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남태령도 넘었다면서요. 그 친구들이. 젊은이들이 있고 이번에 광장에서 최초로 아버지, 엄마, 아들, 딸들이 뭉쳤잖아요. 이 광장에서 새로운 나라를 바라는 것이 확실히 있고 저는 이게 어느 스웨덴의 정치학자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국같이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는 내부적 혁신보다는 외부의 충격이 왔을 때 내부 혁신 동력이 생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IMF 때가 단적으로 그런 거다라고 보는데 저는 트럼프발 충격이 오고 있는 거다 지금. 그다음에 중국발 기술, 양자 컴퓨터나 딥시크나 이 기술발 충격이 오고 있는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런 현재 탄핵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2년을 더 한 게 아니고 빨리 땡긴 게 그나마 다행이고 여기서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번에 정말 절실한 기회라고 보고 미래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위기이자 대한민국이 혁신할 수 있는 기회네 지금 이번에. 그렇죠. 왜냐하면 외부적인 충격, 내부적인 충격이 같이 온 거니까.